제가 매일 듣는 질문이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이란이 미군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큰 테러 지원 국가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지역 동맹,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물론 핵 문제도 있습니다. 이란 같은 테러리스트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면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깊고 거의 논의되지 않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21세기에 직면할 가장 큰 안보 도전이 될 수도 있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석유 생명줄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입니다. 그 석유 비축구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 군사 확장, 그리고 미국과 대만에 대한 커져가는 위협에 연료를 제공합니다. 이제 펜타곤의 작전 이반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백악관 전략가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의 논의되지 않는 가능성으로 이끕니다. 에픽 퓨리 작전, 로어링 라이언 작전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전혀 이란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더 깊은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아흐메드 코헨과 함께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유센터의 CEO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방위군 소령이자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명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행운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흐메드.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아흐메드, 미국인들이 이란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듣는 것은 테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리 세력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이란입니다. 만약 오늘 베이징에 앉아서 세계 지도를 보고 있다면 왜 이란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정학은 대부분 의도치 않은 결과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게임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우 장기적이고 인내심 있는 게임을 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은 무엇보다 전략에서 일관성이 없고 대부분 베이징의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중국과 같은 다른 경쟁자들 앞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요하는 것을 꺼리며 산업을 외부에 맡기고 군사력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약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트럼프는 그 원칙을 바꾸었고 미국 군대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수 산업은 분명히 트럼프 47,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유럽은 서방 세계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에서 이를 볼 수 있으며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보고 약점을 파악하며 좋아, 이제 우리는 더 대담하고 강해질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말하는 진짜 목표가 되찾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잃어버린 섬, 대만을 되찾자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란에서 하는 일은 미국 기존 원칙에서 큰 변화입니다. 분명히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됐고 이란에서의 첫 번째 B2 폭격,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이어졌죠. 이번 작전에서 미국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미국이 군사력 사용 의지를 보인 것이 첫 변화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문제는 미국이 대부분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장기적으로 지역 분쟁에 빠져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첫 번째 시도는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저들을 중동으로 끌어들이자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전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란 석유를 차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한다면 사우디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많은 석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간접적인 접근을 한다면 산업의 이동이나 관세, 그리고 트럼프의 많은 전략들처럼 이것은 중국을 극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 가지로 명확하지 않으며 베이징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것은 결과와 트럼프가 전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놀라운 움직임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을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미사일이 떨어지며 가족들이 한밤중에 방공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늘 전쟁을 주시하는 사이 지상에서는 조용히 또 다른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량을 위한 전쟁입니다. 수백만 이스라엘인이 빈곤에 처해 있고 전쟁으로 이 가족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메이르파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식량 꾸러미,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 전쟁에 숨겨진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오늘 메이르파님에게 기부해 주세요. 알다시피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별로 듣는 게 없어요. 그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목소리를 억누르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별로 듣지 못해요. 적어도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석유 의존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제 말은 정말 거대한 나라잖아요. 인구도 글쎄요 14억, 15억 명쯤 되죠? 이런 의존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정말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차이점도 아시죠? 지금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중국은 자신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기적으로는 오늘날 매우 큰 비축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오늘날 몇 달 동안 그들은 이제 몇 달간 석유 봉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카 해협은 장기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때 그들에게 전략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가스와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약점이며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은 당장의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스 측면에서 전략적인 것입니다. 미중 간 장기 경쟁에서 그 점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트럼프 전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전쟁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기적으로 대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2027년 이 중국이 대만을 장악할 준비가 되는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프레이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2027년입니다. 네,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숫자입니다. 저는 그 숫자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많은 훈련을 하고 해군을 건설하면서 점령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다시 한번 전 세계 군수 산업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유럽,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한국은 재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트럼프는 다시 한번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을 쇠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과의 전쟁을 자신의 임기 이후로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략들은 오늘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들을 파괴하거나 지금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들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자산을 되찾으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전략을 따르면서 더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래에 중국과 훨씬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 이란과의 전쟁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전쟁을 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3차 페르시아 전쟁, 제3차 걸프 전쟁.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중국이 분명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나는 중국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정부도 분명히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잠깐 보면 미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 충돌을 준비 중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참고하세요. 베네수엘라를 보면 남아메리카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경로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합니다. 만약 미국이 그 지역,
즉 카리브해를 통제한다면 그곳에서 동쪽과 남쪽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해변에서 베네수엘라군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반구에서 방어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먼로 독트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도널드, 즉 돈로 독트린으로 변했습니다. 같은 주장입니다. 미국의 지배 아래 서반구에는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국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국이 되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은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제 이란 내부를 좀 더 들여다봅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란은 제재로 인해 금융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란은 전기와 물이 부족합니다. 이란 내부에는 많은 재정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폭동과 시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란 정권과 같은 독재 정권은 이에 대해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대응할 것입니다. 하나의 선택지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고,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석유와 국제 경제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곳은 전 세계 원유의 15%와 전체 석유 및 에너지의 약 2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세계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모든 청중분들께서 상상력을 발휘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세계의 진짜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독재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국내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국민들과 재정, 경제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동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장거리 미사일로 중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질 때 모두를 같이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고려하면 여기서 진정한 해결책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중동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미국이 중동에서 전면전을 벌이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안은 중동에서의 전면전입니다. 그 전쟁은 이란과 미국이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대응해야 합니다. 아니면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서 상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병력을 이동시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보셨죠? 중동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데 대략 2달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란인들이 병력도 없는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똑같이 2달이 걸립니다. 오늘 제가 읽은 내용을 이해한 바로는 국제에너지위원회, 즉 미국과 비축유를 보유한 여러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이해했다면 약 18억 배럴을 석유가 최대치이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억 배럴을 사용하니 아무 변화가 없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비축한 전체 재고는 약 18일치라는 뜻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억 배럴 중 약 1,500만에서 2,000만 배럴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천만 남았어요. 그들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석유의 약 10에서 12% 정도입니다. 매일 수백만 배럴씩 사용되는 하루 석유 사용량입니다. 그게 지금 그 해협에 막혀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양입니다. 그들이 4억 배럴을 내놓을 의향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하루 약 1,000만에서 1,500만 배럴로 40일 한 달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 말하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이제 트럼프에게는 확인할 수 있는 3, 4주가 주어지는 셈이죠. 참고로 시장은 이제 5월쯤에 가격이 다시 73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시 말해서 가격이 120까지 올랐다가
네, 실제로 그랬고 오늘 아침엔 97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시 내려갔어요. 100 정도까지 갈 거예요. 그게 숫자입니다. 그동안에는요, 지금은 시장에 공급하고 있어서 실제로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이런 것들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말이죠. 전쟁 이전보다 여전히 35만큼 더 높아요. 네, 물론이죠. 70에서 97로 올랐어요. 굉장히 극적이지만 세계가 합의한다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미국인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그곳에 이란인들이 설치한 해상 기뢰가 실제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기뢰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데 6주에서 8주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해당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란군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뢰를 제거한 후에야 그 지역을 완전히 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척이나 14척 정도의 기뢰 부설정을 제거했습니다. 즉, 이란의 기뢰 부설선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뢰를 설치한 후에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한 건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양쪽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기뢰가 없으면 훨씬 더 쉬울 것이고 기뢰가 있으면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이건 미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그들은 함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내게 신호를 줍니다. 지금 그 길에 기뢰가 있다는 신호죠. 하지만 저는 다시 그걸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진짜 답은 그건 군대가 진짜 답을 내놔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는 끔찍한 시나리오에 대해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란이 핵폭탄을 갖게 된다면, 혹은 우리가 6월에 공격하지 않아서 이란이 핵폭탄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들은 어떤 힘을 쓸까요? 잠재적인 힘을 실제 군사력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그 힘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이미 그 힘을 소진했기 때문에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란이 폭탄을 보유했거나 자신들이 보유했다고 주장해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협상이 필요한 지점이며 그 부분에서 서방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즉, 이란이 그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비비의 주장이고 네타냐후가 지난 20-30년 동안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란이 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이 폭탄 영향력을 활용해 이스라엘을 둘러싼 불의 고리를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해서 다른 주권 국가를 점령하고 공격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 나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탄약과 돈만 제공하며 이 전쟁이 너희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우산이 두려워서 그렇고 지금도 매우 무서워합니다. 러시아는 말하자면 이란 정권보다 더 온건하고 합리적입니다. 이란 정권은 근본주의 시아파 극단주의 정권이거든요. 이란 정권이 폭탄이 있으니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해야 할까요? 유럽이 곧바로 도망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죠. 트럼프가 신께 감사하게도 여기서 선제적으로 공격할 용기와 의지가 있었던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6월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세상을 미친 정권으로부터 구하는 일입니다. 폭탄을 실제로 쓰려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다른 도전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란은 샤하드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해서 유럽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이제 제거되었고 그것은 러시아를 약화시켰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축은 전 세계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축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거대한 주유소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크고 정교한 시장이자 기술 강국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론적으로 미국의 제재만 없었다면 이 동맹에서 매우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었던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아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은 사실은 세계 평화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PC주의자들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미국이 이스라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전쟁을 막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 세계의 위협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인 독재 정권의 위협을 약화시켜 붕괴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신과 함께 파괴하려는 의지가 진짜 위협입니다. 다행히 미국이 이를 막고 있고 이스라엘이 미국을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얼마나 크게 돕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중동에 온 미국 공군 전체가 현재 이스라엘이 중동에 보유한 공군 전력만큼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즉, 미국인들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 200대에서 250대 정도를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 F-16, F-35, F-15 등 25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력이 비슷하고 중동에서 군수 지원을 더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미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미국의 군사 분쟁에서 그들은 전력과 침투, 타격 능력 면에서 동등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인구가 900만 명에 불과하고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와 계속 대화해보죠. 아니면 공군 조종사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미국 공군과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더 뛰어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6월 작전이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나 정보력은 미국인들이 개발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미국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역량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는 그 부분에서 더 이상 반에서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의 전략적 교리로 돌아갑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위해 일할 속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동맹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헤그세스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루비오 장관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만큼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다시 work right, 즉 미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게 바로 터커 칼슨, 닉 포엔테스, 캔디스 오웬스 같은 사람들이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로완 이름이 뭐였죠? 아니에요. 로건. 여기 이스라엘은 미국의 정말 큰 자산이에요. 이스라엘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작전은 아예 실행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미국과 세계의 안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걸 중국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번 대화할 때마다 당신은 항상 미국을 위협하는 큰 적, 즉 큰 표적에 대해 저에게 상기시켜주곤 했죠.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중국의 패권 장악을 막는 데 있어 미국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도 우리만의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미국 국민들에게 잘 전달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미국 국민 여러분,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 앞에 나서서 우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중국을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상 중국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 계산을 해보고 지도를 보면 그리고 트럼프는 그 지도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걸 봅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 협상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협상에서 전략적 자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이나 신뢰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이 있습니다. 그는 이란을 상대로 여러 번 그 위협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2번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에 힘을 투사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군대가 예를 들어 사람들은 미국 군대가 다른 기관의 군사력을 쓸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중국의 행동을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이 중국 전선, 즉 태평양 전선에 보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균형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다시 전체적인 이론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싸움을 달성해야 할 최우선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힘과 지배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대만에서 전쟁을 일으킬 위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미국의 약점과 중국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무역입니다. 중국의 대미 무역은 전략적이며 중국이 무역에서 매우 강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관세입니다. 두 번째는 군수산업과 기술산업입니다. 트럼프는 2024년에 취임한 이후 하지만 사실 첫 번째 임기 때부터 미국 내에서 군수산업을 이전하고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외부에서 칩을 생산하면 TSMC에서 나오는 대만의 중요한 칩 90%가 파괴될 위협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세 번째로 동맹을 구축하고 유럽에 가서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유럽이 군대를 만들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럽은 군사산업과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문명이기에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도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강경한 태도로 진짜 일본 군대를 만들고 있는 완전히 보수적인 일본의 새 총리를 지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에 맞서 또 다른 동맹국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반구 동부전장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이것이 그가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균형입니다. 미군,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하지만 예멘의 후티에 대한 작전에서 다시 한번 바브엘 만다브 해협을 통한 국제 무역의 20%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바이든 행정부 동안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지역을 방어하지 못한 항공모함을 가지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3대가 그냥 떨어져서 잃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보며 우리는 군을 재건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군, 아니 해군 전체를 베네수엘라로 보내서 그곳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짧고 빠른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참고로 그냥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엄청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루스벨트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처칠은 루스벨트에게 유럽에서 곧바로 전투하자고 했지만 루스벨트는 북아프리카에서 싸우자고 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군을 훈련시키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미국 군대가 마지막으로 전투를 치른 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걸프전이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제 말은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은 아마 이제 복무하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도 거의 없겠죠. 당신 말은 트럼프가 재건하고 있다는 거군요. 단순히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재훈련시키고 있고 새로운 군대를 만들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 헥셋이 잘하고 있고 이는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광물입니다. 중국은 여러 히토류 물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국은 그 분야의 여러 시장에서 50%에서 90%까지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많은 첨단 기술 산업의 미래입니다. 필수적이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고 기술에도 필수적이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많은 것들입니다. 중국이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잠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많은 광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핵심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한편으로 미국의 위치를 재정립하려고 하며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국제 동맹을 구축하고 중국을 약화시켜 중국과의 전쟁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도 자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출생률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내부 부채와 국가 부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체계이지만 그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채가 국내 총생산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으로 지방 단위로 나뉩니다. 더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같은 논리가 적용되고 부채 문제도 있습니다. 레버리지에 기반하며 성장도 주장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필적할 만한 내부 소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너무 많은 세부 사항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쇠퇴하는 독재 정권은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그 기회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작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의 타이밍 문제는 하나의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위가 일어났을 때 미군은 베네수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들은 이 일이 올해 말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맞아요. 모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았었죠? 심지어 2027년에도 아마도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적어도 2026년 후반은 돼야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았을 때 제가 말했죠. 들어보세요. 시기가 안 맞아요. 이건 잘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뭔가 하고 싶어도 실제로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시청자들 중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몇몇 분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그 답변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이 말했죠. 제가 말해야겠는데 그건 True East 팟캐스트에서 현실 점검이었어요. 2달 전에 아흐메드 코헨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죠. 즉각적 해답은 없어요. 많은 이들이 화났지만 당신이 옳았어요. 아미아드. 저는 여전히 정권 교체가 가장 가능성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오늘날의 정권은 오늘 이란 현지에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에서 알 수 있었어요. 정권은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지휘 통제 센터를 장악하고 있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극단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 없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가자지구 논쟁이었죠. 맞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시위할 거라는 가정을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시위가 너무 일찍 시작돼요. 2달이나 3달 일찍 시작되는 거죠. 그럼 시위에서 사상전은 얼마나 됐을까요? 트럼프는 이란의 독재자들에게 3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3만 명을 잃었고 또 부상자도 발생했어요. 맞아요. 물론이죠. 3만에서 6만 명 정도가 되는데 부상자 비율이 1대1이나 1대2고 그 다음엔 수감자들이 있죠. 또 다른 3만 명이나 5만 명. 잠깐 계산해보면 5만에서 15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그들 대부분은 지도자들이고 훈련받은 사람들이며 다시 시위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인데 그들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시위가 다시 일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다시 보면 폭동이 일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답은 그들은 폭동을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 에너지 문제가 있고 국내 문제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폭동이 미국이 훈련시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주도할까요? 답은 아니에요. 그게 쉬울까요? 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국과 이란이 이념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이란 정권이 불쾌해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란 정권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란에 4천억에서 1조 달러 사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것 중 하나는 중국의 두 회사가 중국 내에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주체들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인터넷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해온 전체 방화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중국이 이란의 자국민을 억압할 도구를 제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종종 간과된다고 봅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참여자들이 모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정권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고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한 달간 관심을 덜 기울였더니 정권이 보복했고 모든 사람의 주소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들을 이런 상황에 대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념적인 연결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시겠지만 비슷한 이념적 연결고리가 베네수엘라에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두로는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몰아내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과 베네수엘라가 제 말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요.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조율했나요? 러시아와 카스트로처럼요. 한 나라는 지도를 봅니다. 외교관이라는 드라마의 2번째 시즌에서 부통령이 대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부통령이 세계 지도에서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라고 말하죠. 네타냐후는 항상 세계 지도가 배경인 사진을 찍어요. 마치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라는 식이죠. 그래서 네타냐후는 주로 중동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세계 지도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리의 의미, 지리의 중요성,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모릅니다. 헤즈볼라는 남아메리카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주제와 다르더라도 베네수엘라에서 세탁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그림자 선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맞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은 중국으로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보험, 선박 등 많은 것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세탁하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선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박에 라벨을 붙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세부 사항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논쟁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석유를 수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와 함께 석유 수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통한 수출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자체도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석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재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 보면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약점입니다. 제재 하에서는 비용이 더 낮아집니다. 석유에는 30%의 위험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상 제재 덕분에 매우 저렴한 가스와 석유를 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정학처럼 혼란스러운 세계에선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장에 직면한 진짜 결과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외하고요. 예를 들어 레자 팔라비가 와서 착륙해서 나라를 장악하는 것 같은 경우인데 제 생각에는 그의 아들인 샤의 아들인 제 생각에는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권은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군대를 투입하지 않고는 정권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시나리오는 Midnight Hammer, 엔드게임입니다. 그 말은 트럼프가 우리가 정권을 끝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항공 전력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하며 매우 약해진 이란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제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과 가스는 계속 중국으로 갈 것입니다. 가스는 여전히 중국으로 흘러가겠지만 미국은 힘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은 큰 손실 없이 여전히 세계의 석유와 경제의 안정을 확인했고 미사일을 파괴했으며 대부분 이란 정권이 중동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동에서 안정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익은 중동의 불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리아에 대해 논의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약화된 현 정권과 함께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유민주주의는 아닌 다른 정권과 함께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정권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혼돈입니다. 저는 혼돈이 미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매우 약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며 이란 내 시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약화되어 시위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대략 2-3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권을 무너뜨릴 과정을 시작했지만 그 일이 앞으로 3-4주 안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3-4주 동안 전쟁이 3월 이후까지 계속되는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특히 유가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중동, 즉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국제 해운 문제에 국방비를 $1라도 쓰게 되면
그 돈은 태평양 전선에 쓰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그 돈이 중국이나 대만 문제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중국의 목표 중 하나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그 대리 세력들을 이용해서 미국의 관심을 중동으로 돌리고 자원을 소모시켜서 미국이 전쟁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미국이 양면 전쟁에 대응 가능할까요? 그래서 양면 전쟁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미국이 단일 전선에서 전쟁이 가능할까요? 좋아요. 그게 진짜 질문입니다. 미국 군대는 크고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지만 조선 능력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건 산업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산업이고 오늘날 미국은 그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을 통해 미국이 가장 먼저 사들이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공장을 짓기 위한 시간, 폭탄을 만들 사람들, 조선 능력과 탄약 생산, 항공기 생산 등 미국이 중국 전선에 대비하기 위해 3배, 4배로 늘려야 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할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트럼프의 목표는 시간을 버는 것이며 지금은 시간을 사는 저렴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즉, 오늘날 중동에서의 작전에 투자되는 모든 달러는 중국과의 전쟁을 5년, 10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미뤄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충분한 힘을 보여주고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나 대만을 장악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재건할 것이고 세계는 미국의 지배력이 전쟁을 막기 위해 다시 돌아오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전쟁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도요. 네,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 가장 좋은 예이지만 히틀러가 유럽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실제로 성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유럽의 약함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미국과 유럽이 독일의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노후화되었고 군사력 증강 투자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군대를 키운다면 유럽을 상대로 빠른 전격전을 펼칠 수 있고 상대가 전쟁을 준비하며 군대를 증강하는 동안 이미 준비된 군사력을 이용해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중국은 군사력을 키웠고 미국은 불확실하며 산업이 약합니다. 유럽과 일본은 군수 산업이 없지만 모든 것이 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버는 것이 여기서는 전략적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의 작전은 첫째, 추축국을 깨뜨리고 하나를 판에서 제거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스스로를 제외시켰고 지난 4, 5년간 계속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군대를 준비시켰습니다. 군대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교훈을 바탕으로 군을 재건하며 중국의 군사력 사용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중국 전구에 투입할 수 있는 탄약의 양이 줄어들긴 하지만 더 중요한 전략적 산업을 구축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기간을 알려주세요. 미국 기준으로 예상 소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모든 통계와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중국과 맞서거나 전면전을 치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 몇 년 더 걸린다는 말씀인가요? 제 질문은 이 기간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까지 계속되냐는 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다음엔 누가 올까요? 저도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제 수정구슬 좀 볼게요. 아니요.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고 아미하다.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완전히 바꿨죠. 누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첫 임기 때일 수도 있지만 확신은 없어요. 오바마는 분명 아니었고 오히려 반대였죠. 전 세계는 미국이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도널드 트럼프를 넘어서 계속 이어진다면 그 당에서 누가 이 원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오늘날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원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베네수엘라는 계획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어떤 면에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신보수주의자들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저질렀던 실수에 빠지지 않고 세련된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미국 패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한 방향으로 힘을 사용하면 항상 그에 맞서는 반작용이 생깁니다. 저는 트럼프와 메가 운동의 성공이 깨어있는 우파를 깨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8년 공화당의 성공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정치가 정치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상의 세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친 듯이 극단적인 PC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는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중도로 이동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화당에는 트럼프가 있는데 처음에는 비주류였지만 중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는 모든 이해득실을 이해하는 중도 성향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시면 2024년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누가 미국을 위한 중심적인 대통령이 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민심에 달려 있지만 제 생각에 JD 벤스는 답이 아닙니다. JD 벤스는 공화당의 변두리, 즉 목소리가 큰 공화당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진짜 지지는 마르코 루비오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8년 선거에서 저는 마르코 루비오가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론조사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여론조사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개빈 뉴섬은 이를 이해해 점점 중도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극좌파의 급진화는 온건하게 이끌기가 복잡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워크 우파가 온건파 공화당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중도화 전략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할 것인지입니다.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큰 차이점은 공화당의 중도파가 미국의 워크 우파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이며 그들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터커 칼슨은 강하지 않습니다. 어젯밤 테드 크루즈가 터커 칼슨을 직접 공격하는 장면을 봤고 벤 샤피로와 마크 레빈 등 많은 평론가들도 터커 칼슨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커 칼슨과 매우 친한 친구였던 JD 벤스조차도 이제는 조용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치르게 될 정치적 대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터커서는 그의 대변인입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 아직 너무 이르고 어려워 어떤 예언자도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흐름, 이념, 권력 균형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트럼프가 미국을 금융위기나 그 밖의 문제로 이끄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혹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는 괜찮고 임기 내에 드러나지 않을 거대한 전략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마르코 루비오가 다음 행정부를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는 트럼프의 노선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미야, 흥미로운 토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주로 미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스라엘도 우리만의 이익이 있지만 진정한 동맹이자 진정한 파트너로서 미국을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국을 잠시 잊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항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 중 하나가 중국 소유이고 중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대령들에게 중국차를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인은 중국차를 사는 걸 집에 스파이를 들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군 전체나 장교들이 중국산 자동차를 샀다가 거래를 중단하고 되판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 관련 차량은 군기지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개인 차량이지만 예비군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는 카메라가 있고 중국산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에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미국인, 이스라엘인과 중국 관련 워킹 그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요. 그들은 중국을 그냥 괜찮다고 여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022년 말 네타냐후가 선거에서 이긴 후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을 기다렸지만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초대하기 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 네타냐후는 자신이 할 일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네타냐후가 한 달 후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4시간 후 그는 백악관에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전 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선 전략은 옳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돌봐야 하고 성공과 경제적 성공, 안보를 챙기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우선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배신할 수도 있는 미국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병력을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며 모든 방법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려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지 않고 탄약을 판매하며 그 공급망에 기반한 장기 전략을 세우는 방식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화는 중국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스라엘이 중국에서 멀어지게 원하고 중국인들에게 항구를 팔지 않고 중국인들과 사업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항상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러시아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분명히 러시아가 여기서 가해자입니다. 나쁜 쪽은 러시아, 좋은 쪽은 우크라이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 한 명의 후원자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는 다양화해야 합니다. 인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난주나 2주 전에 있었던 모디의 이스라엘 방문이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보면 인도와 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중국과도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잃는다면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쟁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과의 싸움은 사실 이스라엘에 관한 미국인들의 맹점입니다. 아미얏, 저는 당신이 이 대화를 정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과 전략이 담긴 대화는 정말 드물게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번 주 초에 피어스 모건 방송에도 출연했고 다른 채널에도 나갔었습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이 왜 미국이 이스라엘 전쟁에 관여하느냐는 것인데 당신 설명이 그 맥락을 잘 짚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일반인에게는 내용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리처럼 보이고 오리 소리가 나면 아마 오리일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대부분 중국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청취자와 시청자분들께 질문과 의견을 보내주시길 권합니다. 몇 가지를 골라 이번 주 내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혜와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미안.